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고전 융합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할 간호학과 윤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금술사와 함께 양자역학 그리고 노인과 바다를 한자리에 모아봅니다. 주제는 관찰과 가능성, 그래서 보는 순간 세계가 바뀐다입니다. 과학과 문학 언뜻 관계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이 세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연금술사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자기 운명을 향한 연금술,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함께하는 연금술사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산티아고는 처음에 보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린 알게 돼요. 아, 그 보물이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여정 역시 단순히 이제 피라미드로 그냥 떠나는 여행이 아니구나. 이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산티아고가 찾은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보물을 멀리 떠나야만 찾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보물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금술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연금술이 이제 단순한 물질 변환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정령과 성숙 과정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새를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용기로 그리고 방황을 확신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물이 출발지에 있었다는 역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해요. 왜 산티아고는 멀리 피라미드까지 가야만 자기가 이제 출발했었던 그곳에 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역설 속에 숨겨진 깊은 통찰을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과 용기의 관계를 깊이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관계를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멀리 떠나야만 가까운 것을 알게 될까? 산티아고는 피라미드까지 갔다가 결국 처음 꿈을 꾸었던 자리로 돌아와 보물을 찾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자리를 파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 먼 여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산티아고의 보물은 어디에 있었나? 장소로만 보면 스페인의 폐허가 된 교회, 큰 나무 밑에 있었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보물의 의미는 단지 금화와 보석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당신이 보물이라 믿는 것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는 종종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쫓죠.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 뭐 안정, 성공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보물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금술이라는 상징을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연금술의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실현 단계라고 해서 물질 변화의 은유로서 인간 내면의 이제 불순물, 뭔가 이제는 안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태워내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 삶에서 이 불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젠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실패, 아니면 상실, 그리고 좌절, 또 뭐가 있을까요? 오해,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 불의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죠. 편안함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불은 우리를 태우지만 동시에 이제 깨끗하게 정화한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연금술의 단계는 바로 도가니 과정이에요. 이 도가니라는 건 여러분,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는 그 쇠붙이 같은 것들을 녹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 속에서 녹아내리는 시간들을 말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겉모습이 무너지고 또 자아가 흔들리고 또 확신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도가니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지고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고 그리고 결국은 본질만이 남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 금이 되는 단계, 그러니까 본질에 이제 접근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정년의 끝에 나타나는 것은 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쇠붙이를 이렇게 연금술사가 이렇게 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최종 나타나는 것이 금이 될 테고 더 이상 불순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연금술에서 금은 단순히 이제 비싼 금속만이 아니죠. 그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진실에 도달한 상태.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짓 없이 진심으로 사는 삶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금술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이런 존재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산티아고 역시 여정 속에서 불을 만나고 그리고 도가니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금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도 이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의에서 중요한 장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물의 역설 부분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순환 다이어그램을 함께 따라가 볼게요. 출발지는 폐허가 된 교회이죠. 여기 큰 나무 밑에서 산티아고는 반복해서 꿈을 꿔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이가 그를 이집트 피라미드로 데려가며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말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꿈에 호출을 받는 거예요. 그는 이 꿈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이제 상상한 것도 아니라 그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꿈에 따라 사막의 여정을 강행하게 되죠. 그는 가지고 있던 양떼도 팔고 또 탕헤르로 가고 사막을 건너고 오아시스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요. 또 연금술사도 만나죠. 그러면서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다가 피라미드, 그렇게 꿈꾸던 피라미드에 가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구나. 하지만 좌절을 맛보게 되죠. 그곳에서 도둑들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보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좌절의 순간 바로 타인의 꿈을 통해서 이제 단서를 얻게 되죠. 그를 때린 도둑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도 꿈을 꾼 적이 있어. 스페인의 폐허가 된 교회에 그 큰 나무 밑에 보물이 있다는 꿈이었지. 하지만 그런 꿈을 믿고 여행할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 순간 산티아고는 깨닫게 돼요. 그 장소가 바로 자신이 처음 꿈을 꾸었던 바로 그곳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귀환을 하게 되죠. 같은 자리에 원래의 출발지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선 달라진 눈으로 그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그 나무 밑을 파게 돼요. 그리고 진짜 보물을 발견하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보물은 장소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보물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산티아고는 그 보물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막을 건너지도 않았고, 사랑을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연금술사를 만나지도 않았고, 두려움이나 시련,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정은 보물의 위치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물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대부분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용기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정반대의 상황 같기도 한데 그런지 정말 그러한 반대 개념의 관계인지 살펴볼게요. 왼쪽 화면에는 두려움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용기가 있어요. 먼저 왼쪽 두려움을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래요. 과거 학습을 통해서 말이죠. 맞아요.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에요. 과거에 다쳤던 기억이나 아니면 위험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패턴이 있어요. 과장되거나 아니면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지연된다는 그런 패턴 말이죠. 한번 볼게요. 두려움은 위험을 과장되게 표현해요. 이러다 큰일 난다. 실패하면 어쩌지?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미래를 최악의 재난처럼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실적,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신호를 보내요. 심박동수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재난 시나리오를 최악으로 쓴다든지 결국에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죠. 두려움이 올라오면 어때요? 심박동수가 빨라지죠. 심장이 빨리 뛰니까.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재생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오른쪽 연기를 보겠습니다. 반대의 개념인지 보세요. 정의는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게 아니라 두려움과 동행하지만 실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냐? 여기 보시면 미시행동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적기, 그러니까 기록이라든지 외화화, 밖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용기는 거창한 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첫걸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를 하는데 너무 두려워. 그럴 때 용기 있는 행동은 10분만 책상에 앉아보자. 아니면 한 통만 전화를 해보자. 아니면 글을 써야 된다면 한 문장만 써보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큰일을 앞두고 심호흡을 크게 해 라고 말하죠.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외화화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밖으로 말이라든지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이 모두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는 어떠냐? 자기 효능감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기 효능이 누적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실행이 쌓이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용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한번 해보시라 이런 실습 제안을 밑에다가 좀 두었거든요. 90초 정도 이제 호흡해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그럼에도 한 걸음 이런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 1분 30초
그러니까 90초 동안 깊게 호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괄호 또는 이 밑줄 친 곳을 한번 완성시켜 보는 거예요. 나는 멋멋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멋멋을 한 걸음 실천하겠다. 이것이 바로 용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티아고가 통과한 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출발하게 되죠. 산티아고는 양치기로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꿈이 그를 흔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탕헤르에 가죠. 그는 양떼를 팔고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도둑을 만나서 전 재산을 잃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련이죠. 그리고 수정 상점에서 일하게 돼요. 그는 이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장사를 배우고 또 시간을 들이면서 인내와 성실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사막으로 떠나죠. 이 사막에서는 침묵을 배우게 돼요. 사막을 건너는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자기 내면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알파윰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죠. 이곳에서 그는 파티마를 만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징조를 읽는 법을 배우죠. 바로 세상이 나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걸 깨닫고 그 징조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연금술사를 만나죠.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보물은 네가 생각하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피라미드에 결국 도착하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니면 최종의 목적지인 피라미드에서 그는 보물보다도 도둑들에게 맞죠. 바로 그 순간 이젠 좌절, 시련을 맛보는 그 순간 이제 진짜 보물의 위치를 알게 되고 결국 마지막 여정으로 이제 출발지로 돌아가죠.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처음 꿈을 꾸었던 나무 밑을 파게 돼요. 그리고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는 여러분 여기 음, 뭔가 버리고 뭔가를 얻는 이 버림과 획득이 동시에 일어나는 정년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놓으면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그 정년의 과정 말이죠. 탕헤르에서 돈을 잃었지만 언어를 얻었고, 사막에서 편안함을 잃었지만 침묵을 얻었고, 그리고 자기 내면과 대화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파티마,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며 사랑을 버렸지만 자기 운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것,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운명을 향해 갈 때 마주하게 되는 네 가지 장애물을 좀 살펴볼게요. 네 가지 키워드를 좀 적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불가능 신화예요. 나는 안 돼! 라는 내면화된 금기가 좀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많이 배우게 돼요. 주변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걸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나는 안 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오해예요. 보시면 밑에 헌신과 자기 소멸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사랑 때문에 꿈을 포기해요. 내가 이 길을 가면 가족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 꿈을 따라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사랑은 우리를 막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밀어준다는 거.
그래서 사랑은 자기 소멸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이라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실패 공포입니다. 음, 진실일수록 더 두려워요. 정말로 원하는 것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더 두려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사실 별로 원하지 않았어 라고 둘러댈 수 없기 때문이죠. 음, 하지만 진심으로 시도한 실패는 마음을 다해서 한 실패라면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나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학습의 장이라고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장애물은 바로 성취 공포예요. 정말 내가 받아도 되나? 이런 죄책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꿈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기쁨을 가져도 되지? 다른 사람은 고생하는데 나만 행복해도 되나? 이것도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극복하는 방법은 두려움은 중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크다는 건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말고 나침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강의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물의 정의를 주제로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레포트를 내거나 뭐 댓글을 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잠시라도 좀 한번 제 질문에 답을 좀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물이라 부르는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게 무엇인지, 뭐 돈인지, 명예인지, 안정된 삶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인지, 성공인지, 사랑인지, 마지막으로 뭐 자유인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어떤 것들을 보물로 생각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정한 그것이 사회의 기준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불임인지, 우리는 종종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한 거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면 성공한 거야. 큰 회사에 들어가면 뭐 안정적일 거야. 결혼하고 집 사면 행복해. 예, 이런 말들이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보물인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과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오래 미루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런 끌림이 있는지 우리에겐 계속 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때 포기했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것.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분 정도 한번 진짜 보물인지, 가짜 보물인지, 요거 한번 리스트를 좀 생각해서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찰 질문이에요. 두려움과 실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장 두려워 미뤄온 한 걸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두려워서 계속 미뤄온 것. 그게 뭐 누군가와의 대화인지 아니면 과제의 한 장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만남인지 아니면 고백 한마디인지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48시간 이내에
실행 가능한 초소형,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인지. 중요한 건 이제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예를 들어, 뭐, 책 쓰기는 너무 크죠? 하지만 제목 3개 적어보기라든지, 창업을 하는 건 막막하죠, 여러분. 하지만 아이디어 10개를 좀 적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나의 행동 하나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나의 동행자, 그리고 또는 뭐 지원 체계, 한 명은 누구인지. 혼자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산티아고에게는 뭐 연금술사도 있었어요. 나에게도 동행자가 필요해요. 전문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어요.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면 내 결심을 좀 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과제로 48시간 뭐 약속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해봤으면 해서 제가 좀 정해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문장을 함께 읽어볼게요. 보물은 장소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다. 떠남은 인식을 변형하고 귀환은 시작점을 새로 발견하게 한다. 이 문장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산티아고는 피라미드까지 갔다가 결국 처음 꿈을 꾸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겉으로 보면 그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죠?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자기 삶의 자리, 그리고 자기 영혼의 자리, 그리고 자기 운명의 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멀리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자리를 제대로 보기 위한 준비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에 3가지 핵심 요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연금술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역설,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 이 수업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수업 마무리 활동을 좀 제안 드려요. 수업 듣고 최대한 빠르게 나만의 보물 지도를 그리고 최소 1개 이상의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을 마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됩니다. 양자역학이 증명했고 연금술사가 이야기했으며 노인과 바다가 보여준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관찰의 변화가 큰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